오히려 문제가 쉬우니까 잘 모르겠으면 빨리빨리 문제를 넘어가세요. 알겠죠? 열심히 해.
재활. 인생 재활이냐? 장필원. 박혜성. 이진은. 김용원. 예원이. 예은. 예윤. 야, 쉬고 있어. 아, 이것도 무슨 문자야? 홍. 인후? 홍인후? 김지호. 김유성. 김준호. 아팠어? 왜요? 뭐요? 얘들아, 답이 쉬워, 답이. 너 왜 정신줄 놨어? 다 풀어져? 아닌 것 같은데? 만 더 줄게요. 1분만.
같이 볼까? 세원이랑 본문 한번 보세요.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자. 얘는 본문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문제가 굉장히 쉽다.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 맞춰야죠. 4학년 거고 자 교재에는 뭐가 실려있다? 수능 특강이 실려있다. 올해 수능 나온 수능 특강 따끈따끈한 수능 특강이 실려있어서 수능 특강을 2년치 보면 좋죠. 올해 거 보고 내년 거 보면 이제 뒤에 숙제가 많지 않으니까 수능 특강까지 숙제 다 해오고 과제 다 해오고 대신 지금은 3학년 기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네가 지금 푸는 게 3학년 기출이고요. 자, 세원이란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원이란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인데 얘들아 비문학 할 때는 항상 뭐?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정의. 세원의 정의가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이구나. 그렇구나. 세금의 원천이란 소리야. 세원. 소득은 대표적인 세금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할 때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세원 전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표적인 세원 중 하나가 소득. 소득 전체가 세원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총소득 일부를 공제한 뒤에 세율을 적용한다.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부양가족 한 명당 예를 들어서 꼭 그렇진 않아. 10만 원을 빼준다는 얘기야. 와, 너 부양가족이 7명이야? 근데 1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넌 30만 원 번 거나 마찬가지니까 3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게 소득은 세원 중 하나. 소득은 세원이고 세원 전체가 세율을 적용하는 건 아니다. 그치? 소득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는 건 아니다. 왜? 공제를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얘들아, 그럼 답이 벌써 나왔네. 우리 기억의 이유를 찾아야 되죠? 기억의 이유가 여기 뭐가 나왔어? 일부러 공제한 뒤에 세율을 적용한다. 왜냐하면이 빠졌죠. 근데 왜냐하면이 있었으면 문제가 더 쉬워졌겠지. 없는 왜냐하면을 너네가 찾았어야죠. 그쵸?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다. 공평하기 때문이다. 자, 개인의 총소득에서 뭐를 빼? 공제할 거를 뺀 뒤에 그 다음에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자, 그럼 뒤에서 문제에서 과세 표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뭘로 바꿔 읽는다?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으로 바꿔서 읽는다. 오케이? 과세 표준 뭐지? 아리까리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공제할 거 다 빼고 세율이 붙어야 되는 소득. 자, 납세부당액, 즉 세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내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에다가 뭘 곱해? 말 그대로 세율을 곱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세율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납세자가 부담할 세율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세율은 한계세율이다. 네? 한계세율이 뭔데? 그럼 또 정의. 실험 정보가 계속 나오는데 정의만 차곡차곡 쌓아두면 됩니다. 정의가 어디다 쓰는데? 바꿔 읽는 데 사용되죠. 세액의 증가분이 과세 표준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 와우, 뭔 소리야. 과세 표준이 증가했다는 거는 세금 내야 될 소득이 증가했다는 거죠. 세금 내야 될 소득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는데 소득은 세금 낼 소득은 이만큼. 그때 세율은 얼만큼 올릴 건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소득이 이만큼 올랐는데 소득이 10배가 됐는데 그럼 세액도 똑같이 10배가 돼야 되나? 아니 10배 더 벌었으면 20배 더 내야 되나? 모른다는 거야. 그걸 결정을 해보지. 그거를 한계세율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한계세율을 어떻게 보나 봤더니 세액의
과세 표준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학 잘하면 여기서 벌써 식이 딱 나와야지 얘들아. 어떻게 한다고? 세액의 증가분을 과세 표준의 증가분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 과세 표준의 증가분 분에 뭐 해야 돼? 세액 증가분.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얘들아. 증가한 만큼이야. 증가분은 어떻게 한다? 뒤에서 앞에를 빼줘야 되겠죠? 여기도 B-에서 A-. 증가한 만큼을 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세율에는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값인 평균 세율. 세액을 그냥 어떻게 과세 표준으로 나눠. 과세 표준분의 세액을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인 실효세율.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 나눠. 그렇구나. 그래서 한계세율, 평균세율, 실효세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그러면 나눗셈 식만 달라지는구나. 일단 깊게 이해하지 말고 어떻게? 식 써놓고 문제 풀 때 이용해야죠. 다음 예를 통해 세율에 대해 이해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예시가 뭔데? 같이 봅시다. 소득세 세율이 과세 표준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는 10%. 그러면 무조건 1,000만 원 이하를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 야, 네가 번 거에 10% 내. 예를 들어서 너네가 하루 종일 알바를 5시간을 했어. 5시간 알바하면 얼마 버니? 5만 원. 그치? 5만 원 벌었어. 그러면 세금 10% 내래. 와, 5만 원 벌었는데 5천 원 낸다 그러면 진짜 피눈물 날 것 같지 않아? 그치? 근데 내가 오늘 하루 1억을 벌었어. 10% 내래. 1,000만 원 냈어. 너네만큼 아까울까? 5천 원 내는 사람만큼 아까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치? 쉽게 벌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소득세 세율 1,0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10%, 1,000만 원을 초과하고 4,000만 원 이하는 10%를 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벌었으니까 더 쉽게 벌었으니까 더 많이 내라는 얘기야. 얘가 10% 낼 때의 아까움이나 4,000만 원 이하가 20% 낼 때의 아까움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야. 다만 1,000만 원, 그치? 1,001만 원 번 사람은 조금 억울하긴 하겠죠. 훨씬 많이 내니까 만 원 더 벌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처럼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까닭은 소득에 대응하는 세율을 일일이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만 원 단위로 세금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이 3,000만 원인 사람은 이거를 3,000만 원 곱하기 20%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서 계산한대 얘들아. 1,000만 원. 1,000만 원은 10%만. 이 나머지 2,000만 원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니까 20%.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1,001만 원 벌어도 좀 덜 억울하겠다. 그치? 이렇게 계산해야 그런 사람들 덜 억울해져. 자, 과세 표준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세율 구조가 결정된다. 그렇대. 과세 표준이 클수록이면 무슨 뜻이야 얘들아? 과세 표준은 뭘로 바꿔 읽어라? 소득으로 바꿔 읽어야 되죠. 소득이 클수록 돈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누진세율 구조라고 한다. 내가 여태까지 쭉 말했던 게 누진세율 구조죠. 많이 냈으니 퍼센테이지로 크게 가져가라. 그런데 누진세율 구조가 아니더라도 고소득일수록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율 구조는 평균 세율의 증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균 세율 아까 뭐라 그랬어?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값이 평균 세율이라 그랬죠. 여기서 평균 세율 읽고서 위에서 확인 안 하면 된다 안 한다. 그렇게 게으른 짓은 하지 말아라. 게으른 짓을 하면 틀리겠죠. 그죠? 평균 세율의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뒤에 나와 있는 표를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너네는 평균 세율을 구해야 된다. 평균 세율 어떻게 구해요? 여기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눠서 너네가 계산을 해줬어야 된다. 알겠지? 자,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면 비례세율 구조. 그렇기 때문에 가나다 중에
비례세율 구조가 뭔지 판단했었어야 돼. 평균 세율이 오히려 감소하면 역진세율 구조, 함께 증가하면 누진세율 구조. 아, 그렇구나. 이 가나다를 이 세 개 중에 어떤 건지 구분해놓고 문제 풀었어야 되는구나. 그죠? 자,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근데 뭐가 공평하다고 생각해?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래? 당연히 경제적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라. 그것이 공평하다. 그 얘기를 누가 했어? 공리주의자 미리 했대. 조세 부담이 뭘 가져와? 소득 감소를 유발함으로. 왜?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세금 내니까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소득 감소를 유발함으로 경제적 희생, 효용의 손실이 균등해야 공평하다고 했다. 우리 효용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만족감이란 말이야. 만족감. 만족감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것이 균등해야 공평한 것이다. 이를 균등 희생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주장이 뭐의 근거? 누진세율의 구조를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만족감이 줄어드는 것. 그러니까 5만 원에 5천 원이냐 1억에 1,000만 원이냐 두 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 절대로 같지 않다라고 본 거야.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효용의 손실을 똑같이 만드는 것, 돈의 양을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효용의 손실을 똑같이 만드는 것은 누진세율 구조를 찬성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래서 희생이란 세액 자체가 아니라 납세로 인한 총 효용, 총 만족감의 감소분이다. 그런데 균등하다는 게 어떤 의미야? 미리 안 정해놓으니까. 미리라는 학자가 정해놓지 않아서 후대 학자들이 이렇게 정해놨대. 세 가지. 희생균등, 비례균등, 한계 희생균등. 뭐를 똑같이 볼 거냐? 희생을 하긴 했는데 어떤 희생을 비례적으로 볼 거냐? 절대적인 양으로 볼 거냐? 상대적인 양으로 볼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정했어. 근데 이러한 논의를 하려면 전제를 깔아놔야 되는데 효용이라는 거는 수치로 측정이 가능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얘들아 이거 밑줄 치고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한계 효용이 뭔데? 내가 돈을 벌다가 5만 원 벌다가 10만 원 벌면 와 되게 좋아. 10만 원 벌다 100만 원 벌었어. 완전 더 좋아. 900만 원 벌었어. 되게 좋은데 1000만 원 벌다가 1500 벌면 별로 안 좋대. 안타깝지? 그냥 늘 풍족하기 때문에 더 풍족한 게 체감이 안 되는 거야. 매일 맨날 1억 벌다가 어느 날 2억을 벌었어. 그렇구나. 근데 10만 원 벌다 15만 원 더 벌면 엄청 좋죠. 그죠? 자, 그렇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면 벌수록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족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벌지 마. 자, 네? 싫어요? 균등한 희생과 관련 있는 세 원칙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거 맞지? 같은 소득의 한계의 효용 곡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걸 그림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한계 효용이란 한계 효용 동그라미 치고 정의 알아두세요. 소득이 1단계 증가했을 때 개인이 얻게 되는 만족의 정도. 효용이 만족이라고 했지. 한계는 뭐야 얘들아? 한계 단위. 한 단위를 한계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계라는 단어를 경제에서 계속 마주치게 될 거야. 한계를 뭐라고 바꿔 읽어라? 효용은 만족도, 한계는 한 단위. 한 칸 얘기하는 거야. 한계용은 한 단위의 효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그림 봅시다. 그림에서 원래 소득이 YOO. 자, 여기 얘기하는 거죠, 유저? 그치? X는 Y오고 Y는 O래. YO였던 사람이 새 T를 내면 세후 소득이 YTO로 줄어든다. 여기 소득에서 요만큼 줄어든대. 자,
자, 그러면 절대적인 소득의 양이 요 숫자에서 요 숫자로 줄어드는 거야. 그치? 이만큼 세금을 냈어. 그런데 이 사람의 만족도는 얼만큼 줄어들었을까? 세펴봤었을 때 만족도는 베타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야. 왜냐? 내가 요만큼 벌 때는 만족도가 이만큼이었는데 점점 더 벌수록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희생된 효용의 절대량은 면적 베타로 나타낼 수 있다. 내가 y 5만큼 벌었을 때는 이만큼 만족했는데 이게 내 만족도죠. 이만큼 만족했는데 세금을 내고 나니까 얼만큼 만족하게 됐다? 만족도가 줄고 요만큼만. 베타만큼은 줄어들게 되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동그라미 치고 보세요. 이 원칙은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균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세금을 냈을 때 줄어드는 베타가 모두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야. 베타를 똑같이 맞추래. 자, 얘가 여기에서 요만큼 베타만큼 줄어들었으면 원래 이만큼 벌던 사람은 눈대중으로 봐봐. 요 정도 세금을 내야 이 넓이랑 좀 안 같은 것 같은데 그렇다 치자. 여기도 베타야. 베타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니네가 생각해봐. 뒤로 갈수록 한계 효용이 커지니까 점점 이 구간은 어떻게 됐어? 좁아지겠지. 그치? 좁아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원칙 아래에서는 고소득자의 세액이 저소득자의 세액보다 훨씬 커야 돼. 얘네는 어쨌든 많이 벌어도 별로 만족을 모르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원칙 아래에서는 고소득자의 세액이 저소득자의 세액보다 커야 되고 그런데 이게 누진세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왜? 베타가 다 똑같으면 이게 어떻게 누진세율이냐 이 얘기야. 그러면 얘를 이것만으로는 누진세율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 절대희생 균등의 원칙에서는 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이 1% 이상 감소한다. 그러니까 감소하는 기울기가 절대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가팔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누진세율 구조가 성립될 수가 있다. 얘가 가파르지 않으면 이걸 못 맞춘다는 얘기야. 게다가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가파르지 않고 기울기가 0이야. 기울기가 0이면 어떻게 돼 얘들아? 그치?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누진세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내야지만 같은 양의 세금을 내야지만 베타를 똑같이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성립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은 누진세율을 충족시킬 수 없다. 부정적인 서술 X 쳐봤어야 돼. 얘들아 아무리 이해하기가 힘들어도 어떻게 해라? 절대희생균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이거의 특징은 이거보다까지는 정리를 해놔야죠. 그래야 시간 안에 풀지. 깊게 이해 못하더라도. 두 번째, 비례희생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부터 얻는 총효용에서 납세로 인한 효용의 상실, 즉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크기 말고 비율이 똑같아야 된대. 사라지는 비율이 똑같은 거야. 자, 그러니까 베타를 뭘로 나눠라? 처음 면적인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눠라. 그러니까 베타를 다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 얘는 뭘 맞추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를 똑같이 맞추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애초에 처음부터 어땠을 거야? 달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줄어드는 비율을 맞춰라. 줄어드는 양을 절대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비율을 맞춰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절대희생균등 원칙의 계산법이랑 이 계산법이랑 차이 표시해놨어야 돼서.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누진세율 구조를 충족시킬 수 없는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최소한 누진세율 구조는 소득의 한계율 곡선이 체감하는 모양이기만 한다면 이게 줄어들기만 한다면 내려가는 곡선이기만 한다면
무조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느 정도 여기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했네. 그치? 그러니 반드시 가파른 모양이 아니어도 완만하게라도 줄어들기만 한다면 무조건 누진세율을 만족시킬 수 있대. 자, 그래서 비례희생균등 원칙 아래에서 만약 한계 효용 곡선의 기울기가 0이라면 뭐가 될 것이다? 비례세율 구조가 될 것이다. 까지. 그치? 여기 밑줄 쳐놨으면 되고요. 그렇구나. 마지막 거 한번 봅시다. 그럼 마지막은요. 한계희생균등 원칙에 따르면 얘는 계산 어떻게 하래? 얘는요. 무슨 길이? 자, 과세 이후에 얻는 한계 효용의 크기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된다. 와, 얘는요 극단적이다. 알파를 다 맞추래. 괜찮겠어? 이거 다 괜찮겠어? 다 똑같이. 얼마를 벌든 모든 사람은 만족도가 똑같아야 된대. 큰일 나죠. 그래서 아무도 열심히 일 안 하겠죠? 과세 이후에 얻는 한계 효용의 크기가 모든 개인에게, 그러니까 나머지 알파가 다 똑같아야 된다.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계 효용은 무슨 성분? YTS. 요거. 요 성분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한계희생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이 길이가 알파 말고 요 길이로 나타내는 한계 효용을 나타내는 거구나. 길이가 같아지도록 해야 되면 어디까지 세금을 냅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과세 이전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그치? 얼마를 벌던지 간에 모든 개인이 같은 만족도를 느끼게 된다. 그러면 고소득층일수록 당연히 매우 심하게 무거운 조세 부담이 요구된다. 너네가 5만 원 벌기 때문에 1억 버는 사람도 얼마? 5만 원 빼고 다 세금 내라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16번. 16번은 쉽죠? 몇 번이야? 야, 16번 틀렸으면 반성하세요. 5번이죠. 그지? 17번. 윗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그치. 그치. 써있으니까. 그쵸?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야, 대다수의 국가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죠? 본문은 어려운 것 같은데 아직 17번까지는 수월하다잉. 그치? 일반적으로 평균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더 낮다. 맞아요? 본문 보면 알겠어? 그치? 계산 방법을 보니까 그럴 것 같네. 자, 납세 부담에, 그리고 세액 산출 시 과세 표준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나머지 다 맞죠. 그쵸? 5번도 누진세율 구조인지 여부를 정의로 나타내고 있고요. 괜찮고요. 자, 18번 한번 봅시다. 18번 맞췄는지 보십시다. 18번 보세요. 답은 4번인데 그림을 보면서 맞는지 살펴봅시다. 여기를 보니까 위는 갑과 을의 소득에 따른 한계 효용 곡선이다. 갑은 G5만큼 여기까지 벌었구나. 갑은. 그치? 자, 그 다음에 누구는? 을은 A5만큼 을은 훨씬 많이 벌었네. 이만큼 벌었대. A5만큼 벌었다. 그때 1번 기울기가 0이면 요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그죠? 절대희생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기울기가 0이라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누진세율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기울기가 0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옳아요. 마찬가지로 절대희생균등 원칙에 의하면 각각 을이 내야 할 세액이 각각 GH 여기 요 사이, 그리고 A와 B라면 줄어드는 거 보이죠? 그때 GHIJ 보여요?
HIJ 여기 줄어든 면적. 줄어든 면적과 A, B, C, D 보이죠? 줄어든 면적이 같아지도록 결정해야 된다. 아까 베타를 맞춰야 된다고 얘기했죠? 어디에서는? 절대 희생균등의 원칙에서 이 베타를 맞춰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죠. 자, 두 번째였던 비례희생균등 원칙에 따르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였잖아. 그치? 얘는요, 을의 효용의 희생 비율로 출발 좋아. A, E, F, D를 뭘로 나눠? A, O, K, D, KD일 때 값의 효용의 희생 비율과 동일해야 된다. 을의 효용 희생 비율과 값의 효용 희생 비율이 동일해야 된다. 맞지? 그치? 비례희생 균등 원칙에서는 비율로 본다 그랬으니까 얘도 옳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비례희생 균등 원칙에 의하면 값이 내야 할 세기 GH이고 GH 을이 내야 할 세액이 A, B 이거의 경우 GH를 GO로 나눈 값과 AB를 AO로 나눈 값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된다? 얘들아 틀리지? 비율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 이 계산법 봐봐요. GH를 GO로 나눠? 넓이로 나눠야지 여기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효용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번 돈의 세액의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기준이 틀렸어요 얘들아. 지금 3번이랑 4번도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3번이 옳으면 4번이 틀리죠. 지금 세액의 비율을 얘기가 아니에요. 효용의 비율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단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그래프가 가리키는 거를 그래프의